새해를 맞아 전 세계 경제 상황 맥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죠. 네, 중국 쪽이다 보니 또 이렇게 이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장님 어쨌거나 뭐 팬데믹 이후로 좀처럼 중국도 뭐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대충 확인은 언제쯤 됩니까?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이면 뭐 세계은행 거기에 못할 거다 하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3분기 말에 중국이 뭐 대호각성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4, 4분기에 아마 5% 이상의 GDP 성장률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아마 5%를 맞추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예. 그 최근에 그 외국 기관들하고 면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 5% 달성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심은 오히려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이제 얼마나 갈 거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2025년에도 5% 목표를 아마 세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5%.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난해도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대폭 늘린 상황인데 이제 올해 더 큰 규모의 유동성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또 시진핑 주석이 경제 신년사에서 이제 중국 경제 노력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한 해 뭔가 좀 중국의 경제 정책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 이른바 전인대라고 하죠. 전인대 일정 올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양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정협하고 전인대가 네. 하루 차이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3월 4일, 5일입니다. 3월 4일, 5일. 네. 그 양회가요. 그렇죠. 두 개의 회의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은 3월 4일 날은 소위 말하는 정협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네. 3월 5일이 전인대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각각에서 나올 내용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금년도의 성장 목표 또 중요한 산업 정책, 뭐 대외 정책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아마 이번 그 양회의에서는 아마 트럼프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뭐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중국이 60% 보복관세 맞으면 이건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거꾸로 굉장히 아이러니가 중국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내수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60% 보복관세 맞으면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은 과거에 중국도 우리처럼 무역이 GDP 한 63%가 됐는데 지금은 수출이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9% 내외고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더라도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한 2.9%.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만 올라가면 이제 대미 수출 0이 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역대로 그 가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센 재정 금융 정책을 쓰겠다. 요것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돈 뿌리면 중국 고향에도 튀어오른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마도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회복 네. 요게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들어준 경기 회복이라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최근 15년간 없었던 초강력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이전에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전 세계가 다 중국이 위기다 붕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주가를 보면은 뭐 전 세계 28개 증시 중에서 중국의 홍콩이 7등, 이제 상해 지수가 이게 14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13% 내외로 올라갔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뭐 연초 연말에 미국이 저렇게 세게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주가는 뭐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무역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충격은 아마 돈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시리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그러네요. 뭐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순위가 맞고 최근 1개월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중국 증시 홍콩까지 해서 상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홍콩이 7위를 했죠. 28개 예, 뭐 그러네요. 메이저 증권사 중에서 메이저 시장 중에서. 하기야 요즘 뭐 출근하면서 느낍니다. 3분기 이후로 뭐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먼지 상태가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은 날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뭐 좀 돌린다는 얘기인데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요. 특별국채 또 발행한다. 3조 위안 규모. 결국 그러면 이제 또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년도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금년. 2025년에 예. 이제 재정 확대가 가장 클 건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통 뭐 오피셜리는 이제 GDP 한 3%를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8% 정도 재정 적자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금년에는 적어도 10에서 11% 정도의 재정 적자를 낼 것 같아요. GDP 대비. GDP 대비 10% 그렇죠. 넘는 재정 적자를 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도 SOC 쪽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이 아마 금년 1,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재정 적자를 갖다가 뭐 키워서라도 일단 돈을 확보해서 뭐 시중에서 안 되면 뭐 인민은행이 그걸 갖다가 찍든지 해서라도 일단 풀겠는데 나중에 그건 없을까요? 부작용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 부채를 봐야 되는데 예. 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이 재정은 가장 건전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정 적자가 아직 뭐 주요 국가들 다가 100%에서 200%를 넘는데 네. 중국은 뭐 지방 부채를 다 합치더라도 한 70%, 80% 레벨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1, 20%를 더 이제 적자를 내더라도 예. 서방 세계에 비해서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중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그걸 아마도 2025년에 내수경기 부양의 가장 큰 무기로 쓸 것 같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중국도 지금 소비 품목에서 제일 큰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1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2023년에 예. 3,005만 대를 샀어요. 미국이 한 1,650만 대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마찬가지로 한 950만 대를 샀고 그래서 이게 최대 품목이 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가전입니다. 가전. 그래서 이제 이게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있게 되면 자동차는 뭐 2만 개 이상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팔리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하류 다운스트림의 산업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바꿀 때 세금을 이제 깎아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이걸 다시 지금 쓰겠다는 거죠. 이구환신, 옛 것을 가지고 새 걸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새 제품 살 때 그렇습니다. 할인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가전하고 자동차만 이제 그렇게 예. 혜택을 줬다가 예. 지금은 이제 SOC 시설이나 예. 뭐 국유 관련되는 자산들의 교체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요. 네. 그건 이제 제조업의 그 활성화 또는 제조업의 수요 부족을 이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1월 20일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뭐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고 그 앞서서 또 바이든 행정부도 뭐 미국 대선 직후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중국 규제 이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뭔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뭐 한 달을 안 남긴 상태에서 예.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하나는 HBM에 대한 이제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예, 그렇죠. 이 조치를 하나 했고
바로 이중과 뒤에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네. 얘기하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 301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은 뭐 정책의 연속성도 그렇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어떤 정책을 다 뒤집어버리는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반도체에 대한 정권 말기의 조사나 뭐 이제 금지는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예를 들면 IRA나 반도체법 여기에다가 알박기를 하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의 타격이 누구한테 오냐가 중요한데요. 예. 지금 HBM의 세계적인 공급자는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뭐 로엔드든 하이엔드든 HBM 공급을 중단시키면 한국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점 하나는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전 세계에서 42개의 새로운 반도체 팹이 지어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18개가 중국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한 2년 반 뒤에 완공이 되게 되면 중국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팹에서 이제 세계의 장악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전에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미국의 그 두 가지 반도체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 주석성이 있을 건지는 이건 트럼프 정부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 실효성은 이제 드라이버샷만 친 거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액션 플랜이 뭐가 나올 건가는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 지금 몇 퍼센트 관세가 부과될 거다 이런 것도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정부 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거기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행정명령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 60% 때리는 건 기본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40% 더 얹어서 100%를 때릴 거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죠. 아유 100%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의 그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점유율이 한 35%?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얼마냐 그러면 한 1.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냐 하는 부분은 뭐 조금 의문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이든 정부 정권 말기에 정치 이제 업적의 알박기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되겠고 이것이 그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치명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소장님, 이 좀 평소에 궁금했는데 미국이 어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역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고 뭐 관세 때리고 이럴 때마다 기사에 보면 미국의 그 통상법 301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01조가. 그래서 301조도 뭐 이제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스페셜이 있고 이제 지재권 관련되는 슈퍼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무역 통상법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의 통상법은 이제 불공정 행위를 이제 한다는 건데 불공정이 뭐냐는 것은 미국이 자기 잣대로 결정하는 그냥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뭐 보통의 그 무역 제재는 이게 뭐 이제 여러 상무부나 이런 데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 301조 같은 경우는 USTR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 요거- 대표부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촘촘하게 보는 것이고 엄격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조사 기간이 있고 예. 조사 기간 이후에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뭐 90일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도 가는 그런 이제 신속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걸 걸었다고 하면은 그건 미국이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가 얘기한 60% 보복 관세를 맞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둬도 이제 뭐 수입하는 것은 60% 때릴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불공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0%를 때릴 거냐? 이제 뭐 60%를 때리나 100%를 때리나 그건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숫자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제재나 301조 조사는 그 수익 금지나 이것보다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세계 시장의 영향력 확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통제를 들어간다, 관심이 있다, 무리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런데 또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달러 강세라고 하더라도 10%, 20% 네. 강세가 아니고 그렇긴 60%를 때리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크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이제 그 물량이 얼마냐고 그것을 찾아 쓰는 이제 소비처가 이제 누구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일상용품 마찬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60%를 때리면 중국도 충격이, 당하지만 예. 미국의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지금 뭐 일괄에서 60% 때린다는 것은 좀 과장이 있고 예, 예. 아마 1단계처럼 뭐 20%, 40%, 60% 이제 단계적으로 품목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부 트럼프 취임 앞두고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이제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제 협상하고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립주의 네. 또 이제 강한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뭐 이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제 개방, 자유무역 이제 이런 쪽으로 들고 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미국이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소위 말하는 동맹을 통한 중국의 포위 전략 이걸 이제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중국이 접근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뭐 상당히 깊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뭐 우리 돌발 사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 사태 설명에서도 중국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외교부가 특별한 코멘트 없이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뭐 중국 대사를 이제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만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한국 대사를 최근에 발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아마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의 균열을 또는 구멍을 낼 수 있는 이제 고리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접근 이제 이것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훨씬 우호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전 소장님 그 USTR 우리 트럼프 일기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주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대중 강경론자라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명된 사람이 제이미슨 그리어 여기도 뭐 라이트하이저하고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네. 라이트하이저의 수석 보좌관이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생각 사고를 가졌는데 네. 나이만 40도로 젊어진 겁니다. 나이만 젊어졌다. 그렇죠. 그냥 라이트하이저 그 라이트하이저의 키즈라고 보면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라이트하이저하고 같은 레벨이 피터 나바로라고 네. 이 사람이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 보면 미국 지도에 이제 칼에 하나 꽂혀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는데 예.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피터 나바로인데요. 예. 이제 일기 정부 때 무역 관련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가 이번에는 아마 뭐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금 70대 중에서 무역 관련되는 정책에서 피터 나바라를 지금 재임용을 했어요. 나바로를 다시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키즈보다는 네. 피터 나바로의 입김이 훨씬 더 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기 정부 때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든 이제 피터 나바로든 간에 일기의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이 성공했냐? 그게 중요한데 예. 네. 뭐 25% 보복 관세를 때리고 했지만 중국의 대미 흑자는
이제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요. 21년부터 계속 네. 다시 늘어났어요. 예. 그 얘기는 트럼프의 3년간의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큰 효과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다시 이제 세율을 60% 올려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거의 뭐 30%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제조업이 거의 없는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로 이제 중국의 제조력을 자초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무역으로 시비를 걸어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제 미국이 실리를 취하는 막 그런 전략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60% 보복 관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 보복 관세는 관세지만 그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크다고 그러면 중국의 주가가 먼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뭐 이렇다고 놓고 보면 이제 그 이펙트가 돈이 바라보는 것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제일 똑똑하냐고 그러면 네.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하버드 박사도 아니고 이제 미스터 마니죠. 미스터 마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트럼프의 무역으로 이제 중국을 자초시키겠다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비 걸기 위한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그 수단이지 이것 자체로서는 아마도 만약 그게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아마 트럼프 2기 정부는 실패할 확률이 대중국 자초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